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한 남성은 이후 여자친구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부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닷새 만에 이제 붙잡혔습니다. 일단 이 사건부터 짚고 갈까요? 네, 지난 5일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정이 막 지난 시간에 그 시간에 음주 단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젊은 남녀인데 아마 이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음주 수치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단속에 걸릴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한 이 운전자가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버린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단속하던 경찰관이 백미러에 손이 부딪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300m를 도주해서 이 남성 운전자는 바로 달아나는 것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됐고요. 그 옆에 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성은 당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달아난 상태에서 경찰이 이제 번호 조회를 해서 이 여성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여성 차량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데 자신이 정확히 운전한 경로를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하죠.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자 결국 이 여성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운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후에 반전은 뭐냐 하면 31살이니까 청년이죠. 젊은 남자였는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가 10년이 됐고요. 그 사이에 운전을 계속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된 인물임이 밝혀진 겁니다. 예, 범죄를 어쨌든 저지른 게 됐고 여자친구도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됩니다. 이게 운전을 했던 남성의 경우는요. 경찰관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이제 지금 입건이 될 것이고요. 이 여성의 경우에도 범인 도피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제 허위 진술도 했는데 어쨌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가 큽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물론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하긴 했겠지만 또 뭐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까지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범죄자를 도피시키는 것 역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건 사고 보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봤던 게 독서왕 도둑이 있더라고요. 훔쳐서 책을 사봤다. 돈을 훔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저도 처음 봅니다. 난생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특이해요. 독서왕 도둑이라는 별명이 이미 붙었고 또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책벌레 도둑이다. 이렇게도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2010년부터 무려 5년 동안 300여 차례의 절도를 벌였는데 용의주도 했습니다. 5년 동안 300여 차례의 현금 절도가 들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주로 CCTV라든가 어떤 방범 시스템이 없는 사무실을 골라서 드라이버로 사무실을 뜯고 밤에 사무실에 이제 사람들이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주로 이제 고가품을 다 놔두고 왜냐하면 작물 처리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 현금 혹은 상품권 이것만 이제 훔친 거예요. 그 훔친 금액이 300여 차례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5년 동안 1억 5천 어찌 보면 이제 생계비에 썼겠구나. 생계형 절도범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책을 그 사이에 10,000권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흔히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근데 책을 훔친 게 아니라 훔친 현금으로 주로 생활비를 일부 쓰고 모두 다 책에 투자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1만 권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석학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읽은 책들은 주로 일반 소설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추리소설, 범죄소설, 심지어는 이제 대도, 이 유명한 범죄인들의 자서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자신의 범죄에 또 적용을 해서 장기간 동안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읽고는 주로 이제 집 공간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주로 이 범행을 하다가 지명수배가 되자 서울로 올라와서 또 했거든요. 가장 최근이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을 뜯고 들어가서 700만 원의 현금을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대형 서점에서는 이 서점 직원들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의 VIP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던 책들을 주로 읽고 버리고 했을 텐데 쌓아놓을 공간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수백 권 정도는 부산에 있는 도서관에 기증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게 범행은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돈을 보통은 다 유흥비로 쓰거나 혹은 생계비로 쓰는데
책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만 권이면요. 한 권당 10,000원씩 책 가격을 정가로 잡으면 네. 1억 원 정도를 책을 구매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참 요즘 출판 시장 어려운데 출판사들에서는 야 그래도 좋은 데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범인이 유독 책에 집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나이가 50세예요. 네. 저와 좀 비슷한 연배고요.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특정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현실이 힘들었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전문 서적을 읽은 것은 아니고 뭔가 좀 판타지의 세계에 많이 빠져 있었던 어찌 보면 외골수 기질의 심리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2010년부터 5년간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전에 2009년에도 부산에서 똑같이 이 아마 초범 즈음일 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무실을 뚫고 들어가서 돈을 털다가 이 사람이 들어오자 창밖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놓쳐서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해서 네. 대퇴부 골절을 입은 이후에 예. 다리가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애를 또 갖게 되면서 네. 더 정상적인 직장을 갖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인의 이야기로는 어쩔 수 없는 생계 방편에 배운 도둑질을 계속했다는 건데 자신의 현실에 자신이 만족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책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네. 다소 황당했던 이 책벌레 도둑 사건까지 짚어봤고요. 자, 네. 끝으로 짝퉁 명품이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가방이 좀 주도했는데 그렇죠. 시계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용 핸드백이 주로 짝퉁 명품의 이 대세였는데 네.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이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국세청에서 주로 밀반 입되는 짝퉁들을 세관에서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걸러냈다고 보긴 어려운데 밝혀진 것이 특징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브랜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짝퉁 명품이 수입돼서 돌아다닌 것이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네. 그것이 이제 까르띠에라고 하는 브랜드로 역전이 됐고요. 2위가 샤넬, 네. 그리고 루이비통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보다도 주로 루이비통은 가방이라든가 의류가 많이 판매되던 것이고 네. 까르띠에라는 브랜드는 주로 시계, 그렇죠. 액세서리 또는 뭐 지금 우리 앵커가 안 하고 계시군요. 뭐 목걸이라든가 예. 반지, 팔찌 이런 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짝퉁 명품을 찾는 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가방, 백은 이제 좀 많이 흘러갔고 이젠 시계가 주류가 됐습니다. 시계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 밀반 입됐냐면요. 네. 이 짝퉁 명품만입니다. 1,900억 원 어치 이상. 1,900억이요. 네. 그리고 2위가 의류 직물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패션 쪽이죠. 이게 한 1,100억 원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까르띠에라는 특정 브랜드의 이 짝퉁 가짜들이 한 260억 원 정도로 브랜드 1위.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은 이제 1위를 했었지만 이제 100억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네. 국내 짝퉁 명품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가방은 브랜드가 선명하고 크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긴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나 명품 들었어라고 하고 자랑하는 이 새칭 속물적인 이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시계는 브랜드가 딱 눈에 띄지 않죠. 네. 뭔가 얼핏 보기에는 이 고가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게 명품 시계인 시계가 뭐 요즘에 우리 그 국회의원 모 의원이 네.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되면서 3천만 원짜리 시계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일반인들은 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시계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짝퉁 명품 시장에 이 선호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좋은 것은 아닌 게 예. 짝퉁 명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야 되고요. 네. 소비자 스스로가 짝퉁 명품을 찾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뭐 중국을 주로 해서 밀반 입되는 짝퉁 명품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에서는 우리가 좀 같이 공급 쪽이든지 소비 쪽이든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짝퉁 사범이 300명이 지난해 적발됐다 그러는데 3범 이상, 8범 이상도 많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찌 보면 이 처벌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 잠시 끊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마진이 굉장히 많은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뭐 소득이 잘 안 되고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그냥 손 댔던 가장 쉬운 돈 벌기 쉬운 방식으로 또 손이 되는 거고요. 잡히거나 걸리면 어떻게 되나? 벌금을 물고 곧 풀려 나오든가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또 나오게 되니까 네.
이 수입 목돈 대비로는 한번 저질러 볼 만하다라는 범죄 심리가 계속 잔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강한 처벌, 강한 징벌을 내려야만 밀수라고 하는 것, 또 이 가짜를 이제 이 시장에 유통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좀 처벌의 이 어떤 강도가 더 강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요가 또 그만큼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공급책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건 이제 우리 세관이 해야 되는 일이고 국세청이나 어떤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수요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게 돌고 돌 수밖에 없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결국은 한번 저지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위험한 시장이 마약인데요. 국내 마약 굉장히 손쉽게 유통된다고 하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상품 자체가 불법화된 것이지만 이 짝퉁 명품의 경우에도 불법이거든요. 이 상품 자체는. 왜냐하면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보통 한 이제 이 4,500만 원 하는 명품을 그 비싼 돈을 사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짝퉁을 구매하면은 이것이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원가는 낮기 때문에 마진율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쁜 짓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급을 우선 막아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의식, 짝퉁을 든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은 뭐 계도적인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자 의식을 조금 더 높이는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그 해외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인데 국내에 와서 고가에 팔리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명품 마케팅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미 명품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외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명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이 흔히 쓰는 소비재들인데 국내에는 그것이 초기에 런칭될 때는 마치 대단한 명품인 것처럼 이제 마케팅 효과로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외를 잘 못 나가는 국내 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악용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피해가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직구를 해보니까 엄청난 아무리 통관세가 붙는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차이가 이제 해외 가격과 국내에서 가격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들어오는 좀 낯선 브랜드가 반짝 1, 2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네. 금방 이제 그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한탕주의를 노리는 또 이제 사업자들이 그러한 방식을 흔히 쓰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자리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비자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해외에서와 국내에서의 이제 브랜드의 어떤 가격 차이를 노리는 사업들은 단타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짝퉁 문제는 소비자 스스로도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